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일제강점기 어린이 강제동원 실상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후기 3분 뉴스와 신제품 소개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요?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는 개정된 채용 절차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가 본 DMB, 세계 속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를 담아낸 특집 소녀를 기억하다 편을 만나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YTN 이야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시민데스크 제작 과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자협회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언론 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여의도에서는 이제 조국 대전이라고 하던데, 지난 한 주 대부분 매체들은 조국 주간이었어요. YTN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의 중대한 계기가 될 그 한일 경제 전쟁이 타협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엄중한 대외 정세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공방 관련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중심으로 그 여론과 언론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YTN은 이런 이슈들을 맞아서 상당수 의미 있는 기획 보도와 단독 보도들을 내보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적극적인 보도를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나요? 예, 15일 광복절 당일에 방영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미완의 광복, 주변인의 아리랑 제1동포 1세의 기록을 꼽았습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광복이 아직도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기획물이었는데요. 광복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제1동포 1세들이 조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변인으로서 원자폭탄 피해, 또 가난과 차별, 남북한 이념 대결 속에서 조국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등의 아픈 사연들을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차분한 나레이션으로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 사연 당사자들이 그 자기 아픈 과거를 되새기고 되씹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그 어떤 선대 윗분 그 선배들의 입장에서 다시는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그 미래 세대를 향한 발전적인 교훈이라든가 바람을 이렇게 피력해 주신 부분들은 그 결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형식 등을 통해서 당면한 이슈의 뿌리를 보다 깊게 이 파헤치고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기획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는 저희들도 가슴도 뜨거워지고 눈물도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 된 겁니까, 센터장님? 네, 이게 글로벌 센터 콘텐츠 제작팀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동포 1세의 기록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그분들의 얘기,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1세대들의 이제 얘기를 담은 그런 기획 시리즈인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광복 이후에 고통을 받은 1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일본에 계신 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고요.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사실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전 기억이 이제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 섭외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취재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하여튼 좀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뭐 콘텐츠 제작팀에서 이제 다음 달 29일에도 다큐를 하나 이제 방송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이제 제일교포 3세들의 그 얘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동포 3세 분들이면 지금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잘한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일요일 방송된 세분 뉴스, 참담했던 어린이 강제동원 그 생생한 기록을 좋은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이 뉴스를 좋은 뉴스로 꼽은 이유는 그 포맷의 신선함에 있습니다. 일단 3명의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뉴스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보도 방식이 그러니까 기존의 보도 방식이라면 강제 동원됐던 그런 피해자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간추리고 요약해서 보도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그 대화 형식으로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맥락과 그런 어떤 구체성이 살아있다라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할 때 이제 자칫하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에피소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증언자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금 현재적인 어떤 문제들과 시각, 즉 일본의 극우 성향의 학자들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무줄놀이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연결을 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완결성이 높은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그 이전에도 이제 연속 보도가 있었고 세분 뉴스라는 이제 타이틀로 만든 거였는데 3명의 기자들이 대화하는 형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준 콘텐츠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이제 그 전에 일제 강제 동원된 아이들에 대한 그 기획 시리즈가 있었죠. 예. 네, 기획 뉴스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3 기자가 출연해가지고 이제 대담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예. 그 원래는 이제 디지털용으로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성이 마침 있어서 본방에서도 하자 그래서 이제 본방까지 나가게 됐고요. 어떤 원고 없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훨씬 전달력이 좀 높았다고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포맷과 이제 차별성이 있는 그런 뉴스 포맷들을 계속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뉴스 진행하는 뉴스에서도 이 세분 뉴스 해당 콘텐츠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기획이슈팀에서 만든 콘텐츠인데 이번에 왜 이정미 기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4명 기자가 4명인데 3명만 나왔습니다. 세분 뉴스라 예. 3명분이 못 나왔다 그럽니다. 아까 취재에는 같이 참여를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분 뉴스에서는 우리 이정미 기자도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뽑은 아쉬운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쉬운 뉴스는 저는 지난 17일 방송된 은성수 국회의원 20명에게 정치자금 2천만 원 기부 논란을 꼽아봤습니다. 이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은 이유는 일단 그 논리적인 개연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때문입니다. 보도 내용은 금융위원장 후보인 은성수 씨가 2016년부터 20에서 3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 후원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하고 그 수도권 중진 의원, 재선 의원들 등의 입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사실 좀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정치자금법을 저촉을 했는지 위반을 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고발 이후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로서는 사실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했다면 시청자들도 실제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있었을 거라는 그런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자, 이 단독 취재 내용인데 좀 아쉽다는 지적이에요. 아마 친절하지도 않고 논리적이도 않다. 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담당 기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은지 기자인데 조금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수출입 은행장과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역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1인당 30만 원 정도씩을 이제 연간 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기부금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행 그 정치자금법에는 저촉되지 않죠. 하지만은 만약 이분들이 이제 어떤 공공기관을 감사한 이제 그 국정감사하는 그런 어떤 상임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법률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난법이라고 여기에 저촉이 될 수도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그런 기부가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거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뭐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선정해 주신 아쉬운 보도 어떤 뉴스인가요? 예. 그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그 새로 나온 제품의 그 안내에만 집중을 하고 그 제품의 단점이나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그 이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단체로부터 제품 홍보성 뉴스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은 지난 8일 방송된 보도인데요. 갤럭시 노트 10 출시 하반기 5G 스마트폰 경쟁 치열 보도를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해당 제품의 시연 영상을 보여주면서 S펜 등 그 핵심 장치의 기능과 외관을 상세히 소개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 내국인 외국인 임원들의 관련 설명 장면들을 내보냈는데요. 반면 제품의 복잡해진 기능만큼 커지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을 강구했으므로 보안 문제도 걱정 없다라는 제조사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빠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조선, 채널A, MBN 등 다른 종편 3사와의 관련 보도 함께 묶어서 거기에 YTN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랑 같이 묶인 거죠. 그러니까 그 ITN까지 4개사가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상파 방송 이런 데는 좀 보도를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단신으로만 처리했다든가 그런 것까지 대비가 됐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 첨단 분야 신제품 출시라는 게 분명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고 또 해당 분야 소비자인 다수의 시청자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 매우 유용한 정보가 실제 되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분명히 의미 있는 그 뉴스거리, 보도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고르게 전달해주고 단점도 전달해주고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보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알 권리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에서도 방송의 광고 효과 금지 원칙 조항이 있는데 그게 위배될 여지도 있고요. 매체 전반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대장님, 그런데 사실 제품 출시 전에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뭐 장단점을 뚜렷이 알 수도 없고 취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당 기자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렇죠. 이제 마침 이 삼성 그 제품이 출시되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기사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LG 얘기도 나오고 애플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제목은 이제 사실 이제 5G 시대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열린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홍성기 기자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뭐냐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하반기 대기업들이 공채를 줄인다는 최근 뉴스에 마음이 무거워진 취업준비생들 적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채용 절차법에 과연 이런 요구들이 잘 담겨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민주 시민 리포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국 71만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른바 압박피 의혹인데요. 김성태 의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KT가 1,100여 명에 이르는 유력 인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각종 민원을 들어줬다는 증거까지 나왔거든요. 한국 사회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부정채용. 정부가 지난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올해 3월 개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채용절차법은 취업시장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바뀐 채용절차법의 핵심은 먼저 채용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기존 채용절차법에 2조항이 추가됐는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채용 관련 압력, 강요 금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강요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처럼 뒤에서 내 아들, 딸 잘 봐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취업 경쟁에 금품이 오가서는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이런 규정을 어기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기업은 응시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의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이나 부모님 직업 등이 해당되는데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바꿨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이력서와 면접 때 신체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진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은 불꽃 뽀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출신지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현재 거주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지원자의 재산 상황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또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가능하다고 한 것도 좀 모호합니다. 분명히 청탁 같은데 그냥 참고하라고 알려줬다.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함께 나와야 할 것 같네요. 공정함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갈망, 이걸 정책을 만드는 분이나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하나 전하며 마칠까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모든 청년에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국에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민주였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본 특집 소녀를 기억하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혹시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YTN 특집 소녀를 기억하다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특집 소녀를 기억하다는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과 그것을 지켜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담긴 장면들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분노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아유, 저놈들한테 어떻게 타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나 싶어요. 특히 인터뷰에 이어 위안부 피해를 그려낸 영상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본군의 잔인함과 피해의 참혹함을 음악과 함께 감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프로그램 초반에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나비가 내려앉은 정원. 이어서 미국 브룩헤이븐시의 한 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동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지 않도록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현지 교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들이 여기 동네 사는 애들이 그랬던지 누가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 또한 프로그램은 힘들었던 평화의 소녀상의 건립 과정과 위안부 피해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아낸 오페라 그 소녀 이야기의 애틀란타 공연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외 동포 관객뿐 아니라 현지 미국인 관객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전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일본의 해방에 맞서 역사적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특집 소녀를 기억하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가야 하는 이유들을 잘 전달해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민데스크 제작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답은 32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출발부터 완성까지 프로그램 한 편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YTN 이야기에서 공개합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그리고 한국당 간사도 아니고 중립적 땡 틀렸습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민데스크. 프로그램 한 편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늘 YTN 이야기에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이번 주에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매주 월요일 아침 열리는 기획회의는 시민데스크의 출발점입니다. 시청자들의 여론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회의는 다가오는 추석 특집이 화두입니다. 추석 특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 좀 냅시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3개 정도 분야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좀 토론을 하면은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주제는 좀 같이 좀 논의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방송 주제와 함께 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기나긴 회의도 끝이 납니다. 회의 다음은 작가들이 바빠질 시간인데요. 주제에 맞는 자료 조사와 섭외, 그리고 촬영의 밑그림이 될 대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민데스크의 투톱, 김소윤, 박고은 작가. 마치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종원 앵커네요. 오늘은 시민데스크 녹화가 있는 목요일이군요. 구조정실은 바쁜 제작진들로 북적북적한데요. 그럼 오늘 녹화의 주인공인 패널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녹화 준비에 앞서 분장도 받고 대본을 연습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드디어 녹화 시작! 녹화 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대신
지금은 팽팽한 긴장감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웁니다. 사실은 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을 비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에 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제작진이나 진행자 모두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조명, 음향, 분장에 이르기까지 방송 녹화에는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요. 단 한 장면을 위해서도 수십 명이 필요한 제작 현장. 드라마 대사처럼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만들어간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녹화가 끝나면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됩니다. 연출의 명수, 명 PD, 지금 무슨 작업 중인가요? 시민데스크 코너 중에 내가 궁금한 뉴스 코너를 편집하고 있는데요. 직접 촬영을 하는 영상도 있지만 옛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촬영할 수 없으니까 YTN에 있는 자료 영상을 찾아서 화면에 맞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란 버리고 또 보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촬영한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살리고 여기에 다양한 자료를 더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예능, 다큐멘터리 또한 이런 편집 과정을 거치죠. 또 내레이션을 입히는 더빙 작업도 필요한데요. 복날이면 관행적으로 등장하는 보양식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밝게 해주세요. 네. 자, 갈게요. 자, 큐. 더빙하는 제 모습을 막상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완성된 편집본이 최종적으로 거치는 곳,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합편집실인데요. 각종 영상 효과와 자막, 음악 등을 보태면 매주 일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민데스크 완성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입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시청자 제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활용할 거고 또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전하고자 땀 흘리는 방송인들. 시민데스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희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YTN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